반절 10.19%는 표준 공사비만 받고 서울시에다가 파시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 성동구에 모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2종 7층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박 시장 있을 때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2층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게 거기는 15층. 한 동을 15층으로 올리고 평균 12층으로 하면 한 동은 아마 8층 정도. 그래서 단지가 층수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꽉 차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조만간 층수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높이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고 층수는 2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층수에 대한 규제를 없애겠다. 또한 무조건 없애는 건 아니고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에서 주변 상황을 확인을 해가지고 층수에 대한 거는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 대상지 전농 답신리 생활지역에 보니까 부족한 시설들이 공원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노인 여가시설, 도서관 등이 부족하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단지 내에 여러분들의 부대 복리시설로 설치할 수도 있고 보육시설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기부 체납을 해서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공원, 주차장,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땅에 대한 저희가 이제 재단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쪽 위액구역도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했는데 저희는 이제 기술자적인 면으로 봐가지고 이 도로망이나 그 다음에 구역에 대한 정형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위쪽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계획 접수를 할 때 위쪽에 계신 분들의 동의서 내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에서 반영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땅을 재단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71,700제곱미터인데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 공원, 주차장, 그다음에 공공청사, 아까 부족하다는 노인 복지시설을 이렇게 이 안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땅을 재단을 했고 이 땅 위에 저희가 이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71,000제곱미터에서 기부 체납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약 57,000제곱미터. 합계로 지상 지하 합치면 약 67,000평 정도 되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임대주택이 있고 재개발을 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임대가 있습니다. 그걸 합쳤을 때 약 263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양할 수 있는 거는 1119세대 그래서 토탈 1382세대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요거 또한 정비계획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평형들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사회 여건에 대해서도 바뀌는 게 있고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평형대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용적률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큰 부피입니다. 이렇게 두부 한 모를 생각하시면 똑같이 250%일 때 두부 한 모가 있는데 요거를 아파두부를 만들 때 여러분들 잘게 자르죠. 그럼 개수가 많이 나오죠. 근데 똑같은 두부 한 모인데 부침개를 하려고 하면 아마 크게 자르실 겁니다. 그럼 개수는 적겠죠. 근데 전체 용량은 똑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세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평형을 줄이면은 작은 평형 2개, 3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은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동수는 한 13개 동 정도고 광장이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봤을 때는 남동 남서로 전체 저희가 봤을 때는 남동 남서로해서 남양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드린 임대주택이 지금 39하고 46 요게 이제 39고 요게 46입니다. 그 다음에 59제곱미터짜리는 이 안 어딘가 조합원들의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고 남은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서울시에다가 표준 공사비만 받고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물론 이 아파트 형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아마 많이 더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단위 세대입니다. 요즘 옛날에는 25평 하면 전면에 거실 방 하나 34평짜리도 아마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30년 전에. 그런데 요즘은 채광이나 환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전면에 방이 하나, 둘, 셋, 거의 거실까지 포함해 4개 정도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단위세대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34평짜리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34평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전면에 보시면은 침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룸 있는데 24평과 다른 점은 크게는 없는데 각 방마다 사이즈가 좀 더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제가 위원장님께 들었는데 여기에는 임대사업자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좀 빡빡하겠지만 84제곱미터도 이렇게 해서 한 세대를 구현을 하고 이쪽에 현관을 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세대를 구현을 하면 이 평형대를 분양받으신 분은 이쪽을 새를 놓으실 수 있는 그런 평형대라도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7, 38평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를 이쪽으로 낸다라고 하면 요 세대와 요 세대 이렇게 구분져 가지고 임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단위 세대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그러니까 주방 겸 거실 겸 방이 아니라 아예 거실과 침실 나눠질 수 있는 이런 거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지었으면 이거를 잘 포장해가지고 외부에 알려서 우리 단지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스카이 라운지, 저희가 이제 34층 같은 경우는 위에 이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스카이 라운지도 물론 저희 계획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 원하시면 또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런 스카이 라운지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좀 휘황찬란한 시그니처 분축 멋이죠?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어느 아파트나 아니면 재개발 현장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운동시설들은 항상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골프인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헬스클럽 이외에도 이런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고 중앙광장에는 이런 포디움 가든이라고 해서 그 지하를 일부 주차장을 안 쓰고 그다음에 그 공원 같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단지 곳곳에 휴게 공간을 설치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깜깜한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호텔식으로 해가지고 조명 같은 경우도 밝게 하고 요즘에는 이런 시설들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광폭 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에 아파트 단위 세대 내에서도 창고를 만들지만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불필요한 여러분들의 그 잡동사니 같은 거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지하에 각 세대마다 쓸 수 있는 창고, 그 다음에 요즘 전기차도 있으니까 전기차, 그 다음에 세차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설계사를 선정할 즈음 되면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무엇인가, 이런 시설들이 과연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아마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우리 아파트를 배치도를 보셨고 그 배치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아까 어떤 분이 뭐 얼마 받고 왔냐는 사실 무료인데 이런 그림 하나 그리려고 하면 저희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배치에 맞는 그림은 저희가 현재는 부대가 좀 못 그렸고 그와 유사한 그림을 한번 보여봤습니다. 이게 한 34층 정도 되고 평면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가 만든 거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됐을 때 아마 우리 아파트의 얼굴은 이렇게 아마 성형이 돼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이런 설계를 하는 토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3년 정도 된 회사고 공동주택을 약 60만 호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25만 호라는데 분당 신도시 2개 반 정도 규모의 설계를 했고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을 6회 수상을 했고 신용평가 자본금은 27억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을 이게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은평 뉴타운에 최초로 스카이브리지를 설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분을 한 2분 정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허가가 타 회사보다는 좀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술력과 인허가가 뭉쳐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 분담금은 최소화되고 주민이익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남의 3대 재건축하면 아마 음마아파트, 개포주공 이미 진행이 됐고 요즘은 잠실주공 5단지가 아마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를 수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아마 올해 12월 달 정도 준공해가지고 아마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음마아파트는 저희가 수주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잠실 운동장 앞에 있는 우선 1, 2, 3차라는 건데 이거는 국제현상, 외국 사업을 조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주를 한 현장입니다. 모양이 상당히 특이하죠? 이거는 가련 1구역 재개발인데 한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건 부산 시민 촉진공원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서울시에서는 층수를 좀 많이 풀어주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총회가 있는 여의도에 모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한 65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압구정동도 저희가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70층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마린시티부터 상당히 층수에 대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 시장 있을 때는 3종 지역도 35층으로 규제를 꽉 집어놨었는데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규제들이 많이 풀리고 있어서 아마 좀 더 화려한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답심리 북분상가 이것도 이제 주상복합으로 올라가고 있고 장안평 하면 아마 자동차의 메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 장안평에 그 중고차 매매센터 이것도 현상 설계로 해서 저희가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은평 뉴타운 말씀드렸고 이거는 세종시인데 건축문화 대상을 받았고 특이하게도 이 부분이 지금 테라스를 전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 이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춘천 두미래 아파트라는데 유선형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것도 특이해가지고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는 걸로 하고 아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 나가는 누군가의 힘으로는 이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또는 부득이하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주민분들의 의지가 담긴 그런 동의서가 마련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구청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 동의서 없이 앞만 떠들어도 서울시나 부처에서 끔찍하지 않습니다. 좀 오늘 설명 뒤에도 이제 설명이 있겠지만 이런 설명을 듣고 우리 단지가 개발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의서를 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다 그러면 동의서를 안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름 설명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비사업 전문 건축사이신 신재우 성무님의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입니다. 감정평가사의 추정 분담금
산정법과 관련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 오하루 평가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추정분담금이라고 나올 때 서울시의 검증위원을 하고 있고 한국 부동산원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담금이 뭔지는 아시죠? 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상교환이잖아요. 유상교환이면은 양쪽에 대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는 거는 이제 관리처분 때 확정이 되고, 이것도 가확정이고 준공할 때 진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재개발은 80년대부터 8, 90년대를 통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일종의 사기가 있었어요.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과장된 수치를 제시했던 거죠. 그게 사회적 부작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거를 좀 정정을 해야겠다라고 나온 제도가 추정분담금이고요. 추정분담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 고치는 건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인테리어 하면서도 가견적 많이 받아보시죠? 여기저기 받아보시고 또 좀 까다로운 분들은 일이 진행되면서 자꾸 견적을 물어보시죠. 이제 그런 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현실에 다가오는 건데 전제는 뭐냐? 추정이라는 거예요. 왜 추정할 수밖에 없느냐? 보세요. 아까 제가 유상교환이라고 했는데요. 분담금이 확정되려면 금액이 확정돼야 되죠. 그래야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확정돼야 될 건 뭐냐? 분양가 확정돼야 되죠. 공사비 확정돼야 되죠. 그 다음에 교환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의 집값이 확정돼야 되죠. 맞죠? 이게 확정되는 시기는 관리처분 전후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전에는 확정이 아닌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추정인 것이고, 서울시는 도정법에는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라고 법 39조과 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한술 더 떠가지고 한 번 갖고 안 된다. 이거를 3번 해라 라고 해서 조합 설립 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건축 심의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 집을 신청하는 분양 신청 때, 이게 3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때도 해봐라 이렇게 총 4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소리가 다를 수 있죠. 여기는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를 수 있는데 목소리가 다르더라도 알아야 변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들어보는 건 이 사업에 찬성을 하셔도 또는 반대를 하셔도 그건 자유지만 알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고,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요 얘기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80년대, 90년대 재개발이 그 동의서 받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숫자들을 막 제시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서울시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34개 구역인가의 관리처분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통계 처리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설계비는 요 바운드리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구나, 면적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서울시 추정분담금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못 믿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위원들을 파견합니다. 제가 그 검증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튼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하시는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의 이제 근거들이에요. 밑에 보이시죠? 검증 내용. 여기 이제 이런 거 있죠? 적정하냐 이렇게. 이거는 누구 보라고 한 거냐면요. 서울시 검증위원들 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체크하라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여러 소리 해야 복잡하기만 하니까 실제 사례를 가져왔어요. 강서구에 있는 건데요. 요거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개념을 잡아보죠. 이 사업은요, 공공이 깊숙이 개입하지만 결국은 민간 사업이죠. 그죠? 민간 사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거는 수입에서 나오고 그 수입은 분양 수입인 거죠. 자, 그러면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 비용의 대부분은 60% 이상은 공사비죠. 그리고 나머지는 부대 사업비죠. 그렇죠? 분양과 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실 의무가 있죠. 그게 뭐냐? 찬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집과 땅을 조합에 맡겨야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출자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개를 어우러지면 출자라는 거는 자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양 수입에서 비용을 뺐을 때 얼마 남는지를 자본금과 비교하면 개발 이익률이 되겠네요. 이게 비례율이에요. 이게 비례율인데 말이 도대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저 스타트는 알아요. 90년대 서울시 재개발 지침에서 나왔는데 그 용어 만든 분도 아는데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비례율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시고 생각하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수입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적정하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값이 적정하게 추정됐느냐. 확정은 여기가 무슨 구야? 동대문구죠? 동대문구 구청장이 정해준 시기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전부 추정이거든요. 종전, 종후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보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비례율이라고 나오죠. 맨 7번을 보시면 그죠? 그 개발이익률이 어떻게 추정되느냐 그겁니다. 자, 개요는 다 넘어갑니다. 제가 일부러 면적이 비슷한 걸 골라왔어요. 면적이 비슷한 걸 골라왔고요.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자, 이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면 사업 이익률을 높게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분양 수익을 뻥튀기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낮추는 방법이 있죠. 거기에 출자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분양 수입은 자, 시장에서 사실 결정이 돼요. 인근에서 분양되는 거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죠. 여러분 또 공사비도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인근에서 비슷한 공사비 이상을 줄 마음이 없죠. 그죠? 이거는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값을 가지고 높낮이를 조정한다면 개발이익률은 휘청휘청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반대하시는 분도 이거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토탈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추정과 그 다음에 정식 감정의 차이는 뭐냐면요. 첫 번째, 법정 시기인가 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현장 조사 유무거든요. 추정은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공시지가에 보정률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 실제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보정률을 썼어요. 근데 보정률은 어떻게 내느냐? 보세요. 실제 실거래가에서 건물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을 빼면 토지만의 실거래가가 나오죠. 그 토지만의 실거래가를 공시지가로 나누면 격차율이 나오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격차율은 실거래가 격차율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적용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뒤에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9배 했더니 그 시점에 실거래가에 준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단독주택은 1.7배를 했더니 그 시점에 실거래가 수준에 육박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게 검증 내용이 다 밑에 있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통계고요. 필요 없고. 자,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하지 않거든요. 공동주택이죠. 70개 거래가 됐네요. 191%인데 일부러 잘랐어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비공동주택 15개, 30개, 34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추정분담금이라는 건 항상 그 시점을 보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기준이 작성된 거는요, 항상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그 시점에서 모든 걸 다 보도록 돼 있어요. 이제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분양, 얼마 전에 저도 검증위원이니까 얘들아, 갑자기 부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분양가를 가져왔는데요, 4년 후에 분양가를 땡겨버렸어요. 제가 캔슬라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정보가 왜곡된다, 캔슬라 버렸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시점에 실거래가 수준으로 계산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요, 조합원이 808명이고 일반 분양이 692세대인데요.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대충? 그래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한 400개 조금 안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조합원 분양은 여기에 일반 분양가의 15%를 할인한다는 가정을 했어요. 왜 가정이라고 말하느냐. 이 할인율을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투표로 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 있죠. 재개발, 이건 재건축이지만 아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축비만 받는 임대주택이 있고 토지가도 받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적합하느냐를 다 보도록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전체 개고요. 요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세요. 네. 이거를 다 가격을 검토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이거 이상 받을 수 없고 이거 이하로 받을 의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결정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수입이 나오겠죠. 여기는 1조 1,700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됐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이게 201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인데요. 공사비도 보자고요. 자, 공사비도 이 시점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시점에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522만 원을 적용했나?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이주비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이주비 이자도 그 사례를 다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서울시 양식이에요. 비용과 관련해서 그냥 퉁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근거를 다 봅니다. 이 뒤에 근거를 항목을 다 이렇게 적고요. 제가 이제 이 당시 510만 원을 받네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다 근거를 해서 적용을 하고 요거 이 적정성을 서울시 검증위원들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 보면 다들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준조세 성격, 이거는 조세 성격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대 사업비 성격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뭐냐면 이것도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요구했냐면 서류는 서류대로 검증하고 이거를 서울시 내부 데이터망에 입력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의 숫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요 111.12 있죠? 이게 비례율이거든요. 이 숫자가 맞아야 검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장난 못 쳐요. 숫자 가지고. 이렇게 됐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개인 집의 종전 추정 가격이라고 하고 비례율을 보면 유상 교환이니까 비례율은 이익률이니까 내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죠. 조합원은 이자를 받아요. 여기 1112만 원 이자를 받았죠. 11.12%니까 받아서 새 집값과 유상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추정분담금의 업무 구조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간략하게 마치고요. 뭐 더 할 얘기나 질문 있으시면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하구 평가사님의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질의응답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 주실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신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문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손 들어주신 분. 네, 아까 신주적이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서울시 도시하는 여기잖아요. 고도가 25m 이상이에요. 서울시 여기 현재는 다 신고가 돼도 신고가 여태까지 한 20년 전부터 신고가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여기 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고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신고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집소가 서울시 저기 강남구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는 고도가 25m가 높아요. 그래서 신고가 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여기가 말씀하신 게 1119세대라고 있었어요. 새로 나오는 게 임대주택 빼고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는 84제곱미터가 436세대, 50가 3세대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140제곱미터 이상이 됐다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가 780세대 정도가 돼요. 여기 진동 여기가 되게 많은 데가. 그러면은 플러스 2를 준다는데 이 1119세대에서 여기 780세대에서 2세대고 나머지 전부 다 2세대를 다 줄 수 있는
저것이 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 침수가 될 수 없는 지역인데 침수 지역 언급됐던 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예, 아까 침수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도 사실 이제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랑천이 범람해서 동네 일대가 아예 물에 묻히는 그런 침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어디요? 중랑천이 침수가 이게 범람해서 일대가 다 침수되는 거를 말씀하신 거 맞나요? 중랑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침수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요. 비가 와. 아버님 주소가 어디예요? 몇 번지예요? 103번지예요. 103번지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3번지는 사실 저도 전체가 침수된다고 나는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동네 누구보다 다 잘 아니까. 근데 저도 놀라웠던 게 서울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처음 침수구역 도시 많이 열리는데 서울시에 들어가면 침수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누수와 이제 침수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모아놓은 자료에 있거든요. 지금 열리질 않는데 그 부분이 지금 152번지 일대에 이렇게 겹쳐 있어요. 빨갛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첨부를 뭐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고 제가 그래서 여기가 침수됐다고 해서 저도 좀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몇몇 분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시세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물길이 이렇게 들어가서 집의 일부의 세대 반지하가 이렇게 침수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게 반지하 주택 없애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런가요? 영화 그 기생충 보셨죠? 반지하 침수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 그런데 아까 침수 지역을 다시 열심하면 진정서를 넣었다며. 네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침수 지역이 어딨어 지금? 제가 여기 말씀 중에 켜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서울시 자료니까요. 또 다음 질문. 그다음에 그 조합원님들 평형대가 큰데 두 개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러한 소스들이 전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과연 평형대가 클 때 두 개를 원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일반적으로 약간 큰 평형에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추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145제곱미터 현재 갖고 있는데 나는 1가구 2주택을 원한다. 아니다. 나는 그냥 단일 38평짜리에다가 그냥 세대 임대를 원한다. 이런 주민의 의사 표명을 아마 한번 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세대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다가 세금 중과된다고 해가지고 싹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1가구 2세대 2주택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입주할 시점 돼가지고 세금과도 아마 여러분들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몇 평을 가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각호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해주시면 아마 최대한 반영된 그런 계획으로 아마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추가 부연 설명, 말씀하신 부분 실제 사례 하나만 짧게 부연 설명 드리고 그러면서 의견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앞 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이에요. 아시죠? 현대아파트 재건축이에요. 주택에 가신 사람들은 재개발이에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재건축 현대아파트는 지분이 10평에서 8평이에요. 그러면 건축 재건축에서 주택 가신 사람들은 이 30평, 40평, 50평, 100평, 150평, 200평 넘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재건축 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30평대 아파트끼리 하게 되면 문제 없어요. 30평대 하게 되면 문제 없이 하자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 가진 사람들 40평, 50평, 100평, 250평 가진 사람하고 10평에서 8평 가진 사람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어떤 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앞에 계신 분들이
분들이 너무 잘하죠. 어느 사람이 소매가 되나? 그건 아파트 예. 사는 사람은 지금 30평을 말고 지금 가지고 우리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감정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재산 가치가 땅이 큰 사람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작은 사람 적게 나오는 것이에요. 같은 단독주택도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뭐 100평짜리 있고 30평짜리 있듯이 저기 같은 그 단독주택도 우리나라 재개발 본질이요. 단독 다가구 그 평수 대지집은 그 평수 넓은 사람들이 시세의 3분의